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중입니다. 제가 지난 여러 차례의 영상에서 위안부가 되는 과정에서는 가난한 집안의 부모가 약간의 전차금을 받고 딸을 모집업자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그를 포함해서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던 부녀자 인신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939년 봄에 신문에 대서특필됐던 하윤명 부부의 부녀자 인신매매 사건을 통해서 조선의 인신매매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화면은 하윤명 부부가 농촌에서 어린 여성을 넘겨받아서 서울의 유곽등지에 팔아 넘기다가 적발된 그 사건을 보도한 것입니다. 사회면에 거의 톱기사로 나온 거고요. 희대의 유괴마 부처 체포라고 해서 유괴마왕이란 얘기죠. 유괴마왕인 부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부를 체포를 했다. 그리고 피 빨린 처녀가 엄청나서 65명이다. 여기 부부 사진이 있습니다. 하윤명이라는 사람은 40대, 그 와이프인 김춘교는 36살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빈농을 설득해서 여아를 유인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고가로 청루에 매끽했다. 청루라는 건 이제 유곽 요리점을 말하고 매끽했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는 하윤명 집에 남아있다가 구출된 소녀들이 되겠습니다. 사건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하윤명 김춘교 부부가 1932년부터 7년 정도 됐죠. 섬남 농촌을 돌면서 빈농가 처녀들을 유인을 했어요. 10대 후반 정도 되는 아이라면 아이라고 할 수 있는 처녀들을 유인을 했고 서울 유곽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 3월에 경찰에 적발이 됐어요. 피해자가 한 100여 명 되고 경성 외에 만주, 중국까지도 부녀자가 송출됐더라 하는 거고요. 일본군 위안부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팔려서 위안부로 간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위안소와 직접 연결이 돼서 위안소에 넘긴 것으로는 파악되지 않고요. 그 결과는 경찰은 불법으로 보고 수사를 했지만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됐다거나 재판에서 어떤 판결, 유죄든 무죄든 판결을 받았다든가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좀 더 천천히 살펴보면요. 먼저 부녀 유괴입니다. 일부는 경상도까지 포함하는 것 같은데 주로 전라남북도 일대의 빈농가들을 상대로 감언 이설을 펼칩니다. 수양료로 삼겠다. 가보면 편없는 옷을 입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야 너도 참 좋은 옷 한번 입어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데 취직시켜 주겠다. 학교 공부도 해야 되지 않겠냐. 또 나중에 좋은 데로 시집 가야 되지 않겠냐. 부잣집의 며느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식의 감언 이설로 설득을 합니다. 서울 가면 호사한다. 제사공장이라든가 연초공장 또는 백화점 같은 곳에 취직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백화점의 사진 같은 것도 보여주기도 하겠죠. 아이는 가고 싶어 할 거고 부모도 솔깃하겠죠. 그리고는 10원 내지 20원을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빈농가에는 현금은 거의 1원도 없을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10원 내지 20원이라고 지금으로 치면은 100만 원 내지 한 200만 원 이런 정도에 되는 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딸의 호적 등본을 받고 인감증명을 받아요. 그 다음에 백지 위임장을 받습니다. 팔아먹는 데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얻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 왼쪽에 있는 이 서류 양식은 창기나 작부가 되는 과정에서의 계약서 양식입니다. 계약서라는 이름 하에 몇 년 동안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을 적습니다. 전차금이죠. 어느 업소에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부 일을 한다라든가 창기 일을 한다라든가 명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상여금은 얼마를 준다 하는 얘기도 여기 적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유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요리점 이런 데 머물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식비라든가 옷이라든가 여타 소모품 이런 것들의 비용이 들겠죠. 원래 이런 것들은 관행상 포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비, 의료비, 소모품 포주가 부담한다 라고 또 명기를 하고 연한 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적고 부녀자의 본적과 현주소 날인하고 또 연대인, 연대 보증인인데 되게 부모죠. 그래서 부모의 주소 쓰고 어느 포주 앞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둘이 주고받는 거죠. 백지 위임장의 양식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계약금 언급이 있을 겁니다.
이 위임은 호주가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XXX는 누구? 이 부녀자죠. 그러니까 딸이죠. 딸이 누구누구의 수양녀가 됨에 동의한다 하고 날짜 쓰고, 빈농가 소녀의 이름을 쓰고 호주의 이름을 쓰고 본적 현주소 쓰고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비워놓고 누구누구 앞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빈칸에는 나중에 하인명의 이름을 적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곽업주나 요리점 업주의 이름을 적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빈농가의 아버지가 백지 위임장에 서명을 해서 넘겨주게 되면 자기 딸이 누구의 수양녀가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넘겨받은 사람이 임의로 그 딸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백지 위임장과 호적 등본 인감 증명을 받고 나면 이제 인신매매가 합법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윤명은 1932년부터 1939년 봄까지 약 100여 명의 부녀자를 농촌에서 유괴를 해서 서울 등의 유곽에 넘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윤명 같은 사건이 희귀한 게 아니었어요. 이 하윤명 사건이 보도가 된 후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보도가 됐습니다. 몇 건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타의 인신매매 사건인데요. 50여 처녀를 유인했다. 북중국과 만주에 대부대를 맺기했다. 여러 명을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양녀를 한다고 백지 위임장을 받아서 범죄를 감행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진이 발견된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유곽 주인이나 요리점 주인에게 제시를 하겠죠. 이렇게 예쁘장한 애들이 들어왔다. 어떠냐? 사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천순동 천억만이라는 형제가 벌인 인신매매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가 될 때까지 50여 명이 팔려나갔고 그 중에 8명은 남아있다가 구출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배장원이라고 하는 사람 일족이 벌인 부녀자 인신매매 사건도 적발이 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일족은 이 밑에 사진에 있습니다. 친척들이에요. 이 사람이 주범인 배장원이고 나머지는 뭐 사촌, 형제, 뭐 조카 뭐 이런 가족 범죄단인 것이죠. 이들이 4년간 충남 일대에서 약 130여 명의 부녀자들을 깨어내서 역시 서울과 북중국 만주 등지로 팔아 넘겼습니다. 역시 이들도 수양녀가 된다는 백지 위임장을 받았고 호적 등본과 인감 증명도 챙겼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이 사진은 아직 팔려나가지 않고 감금 상태에서 구출된 그 소녀들이에요. 이 왼쪽에 보면은 그래도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요 오른쪽 앞쪽으로 가면 글쎄요 한 10살 좀 넘었을까 싶은 아주 어린 뭐 꼬마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여아들까지도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것은 박옥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식 주선업자예요. 경찰서에 소개업을 신고를 하고 속개행위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신매매와 더불어서 금밀매까지 병행한 것이 적발이 된 것입니다. 일제의 소설가 중에 당대의 사회상을 잘 드러내준 사람으로 채만식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탕류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 소설 중에 당시에 금광열을 다룬 금의 정렬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는 농촌 각지를 돌면서 금반지 같은 금부치들을 사들여서 그것을 모아서 만주로 밀 수출하는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현지에 가서 부녀자들을 사들이면서 동시에 금까지 같이 사들여서는 만주에 부녀자도 팔고 그 다음에 금도 밀수출하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네, 그럼 하윤명은 이렇게 유괴해온 부녀자들을 어떻게 매각을 한 것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집은 본정 5정목 33번지인가 그래요. 좀 이따가 이곳이 어디쯤인지 말씀드리겠어요. 자신의 주택 밀실에 감금을 합니다. 그 밀실에 들어가려면은 하윤명 부부가 거주하는 안방을 반드시 거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유괴된 부녀자들이 쉽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대개는 이제 한두 달 안에 유곽에 넘기는데 아무래도 시골에서 막 올라왔으니까 꾀재재할 것이고 영양 상태도 좋지 못하겠죠. 아마도 헨젤과 그레텔에서 마녀가 애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맛있는 걸 먹이듯이 음식 같은 것은 잘 먹였겠죠. 그런데 이 하윤명이라는 자는 농촌에서 처음 유괴된 이 여자의 경우에는 강간을 하고 유곽에 넘겼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뭐 그걸 정조유린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도 농촌에서 유괴되어 온 이 소녀가 좀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게 하려는 행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윤명은 여성을 데려와서는 한두 달 안에 인사소개소와 뚜쟁이를 통해서 각 유곽, 요리점, 주점에 창기라든가 작부로 팔아먹습니다. 하윤명 자신이 주선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식으로 등록한 인사소개소를 통해서 유곽이라든가 요리점에 넘기는 겁니다. 평균 한 400~500원을 받았다 그래요. 이 아이의 얼굴이 예쁘고 그 다음에 나이도 좀 더 들고 이렇게 하면 말하자면 상품성이 높아서 1,000원 넘게 받은 경우도 있고 싸게 넘긴 경우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는 한 400~500원에 매각을 했다 그래요. 그러나 불과 몇십 원의 소녀를 넘겨받아서 10배, 20배의 가격을 받고 넘긴 거니까 상당한 차익입니다. 처음 적발됐을 당시에는 한 65명 정도가 유괴돼서 팔린 것으로 조사가 됐고 서울에 한 40~50명이 팔리고 나머지 10명 정도가 북중국이라든가 만주 등지로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부녀자 매각의 한 예인데 1938년 5월에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김영순이라고 하는 16살 소녀를 부모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50원을 지급했다 그래요. 그리고 인사소개업자를 중간에 껴서 서서헌정의 광흥루라고 하는 유곽에 1,000원에 넘겼습니다. 당시 법적으로 창기를 할 수 있는 연령은 17세인데 16세 소녀를 팔아넘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하윤명이 부녀자를 팔아넘긴 유곽이 어떤 곳이었나 하는 것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당시 서울에 두 군데의 공창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이 보여드리는 신정유곽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다른 하나는 용산에 있는 도산유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도산유곽은 지금 어디쯤이냐면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에서 나와서 공덕역 방향의 왼쪽 구역이에요. 용산 전자상가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구역이죠. 지금은 물론 아파트촌입니다만은 당시에는 공창이 있었고요. 또 다른 공창이 서울 신정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유곽입니다. 신정은 지금 이승만 학당에서 먼 곳이 아닙니다. 동국대학교 아래쪽이에요. 산부인과 병원으로 유명했던 그 제1병원 인근이에요. 여기가 퇴계로입니다. 퇴계로 5가쯤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름이 묵정동입니다. 그 퇴계로 5갓길 건너편에 병목정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쌍림동이고요. 당시에는 이 퇴계로 5갓길이 지금과 같은 6차선 대로길이 아니었어요. 좁은 길이었고요. 일본인들이 청계천의 남쪽 남산에서부터 을지로까지 이 일대에 거주를 했는데 인근 외곽 지역에 공창지대를 만든 겁니다. 그게 신정유곽이에요. 이 신정유곽은 처음에 일본인들을 위한 공창으로서 건설이 됐는데 여기에 조선인들도 드나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에도 공창 지역이 형성이 됐어요. 그 북쪽에 병목정, 그 동쪽에 서사헌정이라고 하는 조선인 유곽지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윤명의 집 주소는 본정 5정목 33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병목정 인근으로 추정이 됩니다. 소녀들을 지방에서 데려와서는 이 집에 감금을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 병목정과 서사헌정의 인사소개업자들과 교섭을 해서 이 소녀들을 팔아넘겼던 것이죠. 이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신정에 있는 대로예요. 퇴계로길에서 갈라져서 남산 방향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 유곽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 길의 왼편에 충무초등학교가 있고요. 흔적도 없어요. 지금 이 퇴계로 5가에는 주로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들이 길가에 쭉 나와 있고 이런 정도고 술집은 말할 것도 없고 음식점조차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전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남산을 바라본 이 오른편 서쪽 방향으로 일본인 유곽이 형성돼 있었던 겁니다. 이 대로에서 안쪽으로 꺾어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오면 이런 식의 유곽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같은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밤에는 네온사인처럼 불이 들어와서 번쩍번쩍 했겠죠. 이렇게 하윤명이 부녀자를 깨어내서 유곽과 주점에 팔아넘긴 사건이 적발되게 된 계기는 우연한 일이었는데요. 이 소녀 중에 한 명이 탈출을 한 거예요. 그 소녀를 찾겠다고 당시 관할 경찰서인 동대문 경찰서에 가서 수색을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윤명의 집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소녀들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동대문서 경찰은 팔려나간 아이들을 구출해서 각 집에 돌려보내려고 유학 포주들에게 그 소녀와 함께 경찰에 출두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찰이 출두 요구를 한 피해자의 신상인데요. 현재 어디에 있느냐? 병목정이라고 돼 있어요. 서사헌정이라고 돼 있고 병목정, 서사헌정, 뭐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서사헌정, 또 서사헌정, 병목정, 조선인 유학 지역에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경찰이 이 하윤명에게서 부녀자들을 사들였던 포주들에게 출두를 요구하니까 각 유학의 포주들은 부녀를 사들였던 계약이 무효가 될 것을 우려해서 재빠르게 이 소녀들을 먼 지방과 해외로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급하게 파니까 제값을 받고 팔 수는 없겠죠. 아주 헐값에 전매를 합니다. 동대문 경찰서에서 포주에게 출두하라고 했는데 출두를 안 해서 결국은 찾아가 보니까 이 소녀가 이미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달성군에서 팔려왔던 황명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윤명이 서사헌정의 차성녀라고 하는 유곽에 600원을 받고 팔았는데 이 차성녀 유곽에서 만주국의 길림성의 이기홍 주점이라는 곳에 250원을 받고 넘깁니다. 이 유곽 포주가 직접 넘기는 건 아니고 역시 소개업자를 낍니다. 상당한 손해를 보고 전매를 한 거고요. 또 영일군에서 온 19살 먹은 이복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목정의 박성삼 유곽에 있다가 함경북도 명천군에 있는 어떤 주점에 300원을 받고 넘깁니다. 함경북도니까 이동하는 데만 해도 하루 이상이 걸리겠죠. 20살 먹은 조학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병목정의 유명루라고 하는 유곽에 팔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산동성에 있는 답경위안소라는 곳에 500원을 받고 넘기게 됩니다. 당시 중국이라든가 만주로 팔 때는 1,000원 내지 2,000원, 거의 지금으로 치면 1억 원 내지 2억 원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500원, 한 5천만 원만 받고 팔아 넘긴 것이니까 역시 급하게 헐값 전매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로 팔려나가기 직전에 가까스로 구출된 사람도 있습니다. 권사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산수성에 팔려서 서울역에서 출발할 즈음에 서울역 승객들을 감시하고 있던 경찰들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구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신문에 보도가 된 지 불과 3, 4일 만에 19명이나 되는 부녀자가 서울에서 먼 지방이나 아니면 만주와 중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공창의 경우 새로 창기의 영업을 하거나 또는 창기가 영업을 그만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그 승낙을 얻어야 되는데 이건 경찰의 승낙 없이 이 창기를 전매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면 당시 공창이라고 해도 모든 창기가 경찰에 등록이 돼서 그 신규 영업과 또 폐업 이럴 경우에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받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요리점의 경우에는 경찰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작부로 쓴 경우도 많았다고 보이고요.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함경북도 명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부녀자의 소재를 파악해달라 뭐 이렇게까지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주라든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나면 더 이상 피해자를 추적해서 그를 송환해 오는 것이 어렵거나 아니면 아예 불가능해지겠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1939년 3월인데 이때는 이미 신분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만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3, 4일 만에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그것 없이 만주와 중국으로 가게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중국 당시 신분증명서와 기타 서류가 있어야만 입국시킨다고 했던 곳은 제3회 일본 총영사관 경찰서의 조치였고 아마도 저 북중국 그러니까 만주국에서 산해관을 거쳐서 북중국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출입국 감시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보다 뒤인 1940년 5월인가에는 일본 외무성에서 산해관에서 육로를 거쳐서 북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출입국 관리를 엄격히 하라고 하는 지시가 나간 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매가 되면 피해자는 하루아침에 황당한 곳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함경북도 명천군에 간다든가 만주의 길림성
또는 심지어는 산동성 여기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게다가 긴급하게 이들을 데려가면서 사람이 같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길림성에 있는 주점에서는 자신들이 지급하는 전차금 외에도 그 이송 경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소녀의 전차금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피해자의 채무가 늘어나는 것도 그 피해가 가중되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윤명 사건은 당시 식민지 조선 내의 부녀자 인신매매 시장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이 하윤명이 부녀자들을 농촌에서부터 데려오는 것에는 상당한 사기성이 있습니다. 유곽이라든가 요리집에 팔아넘길 것이면서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든가 학교를 다니게 해주겠다든가 하는 그런 감언의설로 속였고요. 자신은 1,000원에 팔아넘기면서 불과 20원밖에 지급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기성이 농후한데, 그러나 형식 자체는 합법적인 계약의 형식을 취했던 겁니다. 빈농가의 부모 호주가 그 딸을 남에게 수양료로 넘긴다고 하는 그 위임장과 호적 등본, 인감증명을 같이 준 거예요. 합법계약의 형식을 취했고요. 그 때문에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녀자 인신매매는 매우 흔한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윤명은 사기성이 아주 심한 극단적인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고, 모집업자나 소개업자가 큰 이득을 취하지 않고 소녀의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소녀를 데려와서 유곽이라든가 요리집에 넘긴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기성이 심하냐 좀 덜하냐의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부녀자들의 부모에게 돈을 주고 그 부녀자들을 데려와서 요리점과 유곽에 팔아넘긴 현상은 매우 광범위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선의 지방 농촌과 서울 등 도시를 연결하는, 또 거기서 중국이라든가 만주로 연결되는 다단계 인신매매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농촌에 여러 빈농가가 있습니다. 그 집을 들어가서 부모를 설득해서 이 소녀를 꿰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하윤명이라는 사람이 있고 배정원이라는 사람이 있고 천순동이라고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집책이죠. 이들은 경찰에 등록한 정식 주선업자들에게 청탁을 합니다. 이 소개업자를 거쳐서 병목정이라든가 서사원정의 포주들에게 이 부녀자들을 팝니다. 이 파란 것이 이 소녀의 흐름이에요. 소녀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되느냐, 소녀가 누구를 거쳐서 가게 되느냐를 보여준 거고요. 이 빨간 거, 이거는 전차금의 돈의 흐름이에요. 포주가 예를 들어서 평균 400~500원, 어떤 경우는 1,000원, 1,300원의 돈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소개업자와 하윤명을 거쳐서 빈농가에게까지 가는 것인데, 이 하윤명의 케이스에서는 그 대부분의 금액을 이 하윤명이 차지하는 거죠. 어쨌든 돈은 유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빈농에게까지 가게 됐던 것이고요. 경찰에서 출두를 요구하니까 손해를 덜기 위해서 유곽의 이 포주들이 소개업자를 거쳐서 길림성과 산동성 이런 곳에 팔아넘겼습니다. 이 소개업자들은 국제적인 부녀 송출을 맡고 있는 소개업자들이죠. 이렇게 부녀자들을 사고 파는 다단계 네트워크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불과 3~4일 만에 부녀자들을 멀리 만주라든가 중국으로 송출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았듯이 결국 유곽주가 내는 전차금을 부모와 모집업자, 주선업자가 나눠 갔는데, 부모가 그래도 웬만큼 가지면 사기성이 덜한 것이고, 하윤명의 케이스처럼 부모한테는 쥐꼬리만큼만 주고 대부분을 모집업자라든가 주선업자가 차지하면 사기성이 아주 농후한 거고, 그런 차이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여성의 인권? 그런 건 없어요. 자,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범죄인데, 이 범죄의 관여자는 누구냐? 부모와 모집업자와 소개업자, 그 다음에 유곽 주인입니다. 부모의 죄가 가장 크죠. 약간의 돈을 받고 자기 딸을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부모가 이렇게 딸을 남에게 주는 거는 전혀 범죄가 아니었어요. 부모는 처벌받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윤명의 경우에는 사기성이 워낙 농후하니까 경찰이 처벌을 시도했다가 합법성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던 것이고요. 자, 이 인신매매 네트워크, 인신매매 시장은 위안부 동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본군 위안소의 위안부 동원은 바로 이 네트워크를 이용했던 것이죠. 이미 농촌에서부터 여자들을 끌어내서 창기업에 공급하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관원을 보내서 강제로 끌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크게 보면 위안부 동원인데, 이 동원은 모집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것처럼 팔을 끼고 폭력으로 끌고 가는 강제 연행 수단을 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에 올라타기만 하면, 네트워크를 이용하기만 하면
위안부의 모집이 가능했던 겁니다. 단 위안소는 조선 내 유곽보다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위안부에게도 조선 내 유곽의 창기나 요리점의 작부보다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안소 업주에게도 조선 내 유곽 업주나 요리점 업주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줘야 이 시장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이용훈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 책자에서 일본군 위안소는 고수익의 시장이었다라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 하윤명 사건은 이미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모집, 위안소 운영이 이미 시작되었던 시점에서 터졌던 사건입니다. 이 인신매매 시장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소로의 위안부 모집과 송출이 이루어졌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